현재 지금 우리나라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회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는 서방에 속해 있긴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극동아시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방에 속해 있어요? 아니, 우리의 진영은 서방 G7이나 말하자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긴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극동의 대륙의 끝에 속해 있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랑 이게 일본은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 뭐랄까 거리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를 따져보면 유럽까지 가야 돼. 중간에 하나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들 관련된 국가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경제 교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몽골을 연결해갖고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협약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IAEA 핵사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핵 폐기물 재염에 관한 것들도 지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갖고 카자흐스탄이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핵시설들을 철거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앙아시아하고의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회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의 참석하고요. 시진핑과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한다는데요. 시진핑은 회의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운명 공동체 건설 구상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고 특히 1대1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저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죠. 중국처럼 거의 독재 정치가 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지난 30년 동안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에요.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랑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그것도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오프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도 안 만나던 애들이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뭔가 일종의 경제, 외교적인 협업 체계를 확 올려나간다는 거죠. 저 나라들이 상당히 희한한 게 되게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러시아 같아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떤 노동 인권,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이런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직 나서가지고 그런 걸 우린 요구한다 이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카자흐스탄에서 한번 정부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몇 개월 전에 2년 전인가요? 1년 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때 중국군이 들어가고 러시아군이 들어가고 그렇죠. 대리전을 치를 뻔할 정도로 원래 이 나라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종속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소련 시절에서 독립을 했는데 문화나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독립됐으면 바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확 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수십 년간 그 사회를 지배했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가면서 서서히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 윗대가리, 그러니까 그 국가 원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빨리 풀릴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 나라들의 국가 정상들은
소련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시절에 윗대가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련의 지배하에서 풀려나서 독립은 했으나 경제나 정치적인 체계들, 특히나 뭐 안보에 관한 부분 안에서 그동안 러시아한테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던 국가들인데 얘네들이 또 중국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러시아가 어느 정도 묵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그렇죠.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러시아는 특히나 자신들의 그 영역 안에 있었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어. 엊그저께 저 설명드린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중앙아시아 이쪽을 내준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 그리고 대륙 횡단 철도에 대한 어떤 이권들 같은 것들을 사실상 이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 국가들도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이러한 철도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대륙 횡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자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륙 횡단 철도 노선이 너무 후져요. 보수를 다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사업권을 우리나라한테 주려고 했다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한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중국이 서한이 유럽 폴란드까지 연결되는 지금 중국발 대륙 횡단 철도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럽 쪽이나 다른 쪽 연결되는데 유일하게 안 돼 있던 게 중동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었거든. 왜냐면 러시아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중국이랑 반중 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진짜. 그러네.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어. 미국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없다 그러고 일본은 아예 그런 얘기조차 하지도 않고 우리만 탈중국하겠다고. 우리만 탈중국하고 우리만 반중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쳤네 진짜. 그러니까 야. 뭔가 이제 러시아한테 그만한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유럽 안에서의 패권 분할이라든지 어느 정도 합의를 받겠죠. 두 사람이 지지난달에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중앙아시아 쪽까지 만일에 연결을 한다고 치면 사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대륙의 통로와 교역과 그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전부 다 중국의 손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그 중국이 북한이랑 매우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일 날 김덕훈이랑 이름이 비슷하네 우리나라 총리랑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라고 있습니다. 뭐가 비슷해? 덕자 하나만 똑같네. 그러니까 잠깐 착각할 뻔했어. 뭔 소리예요? 네. 북한 내각 총리가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대사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총리가. 근데 만난 장소가 이 만수대 의회 안에서 이걸 만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외교 관계 흐름이 탑다운 시진핑 대 김정은 만남 이런 게 아니라 실무자끼리의 국회 대 국회 당과 관료 조직의 형태로 물론 대가리들은 여전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져 나가면서 대화의 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중국과 북한 간의 체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없는 한중 의원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생겼거든요. 한중 의원 연맹이 만들어져 갖고 우리나라 의원들하고 중국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을 합쳐가지고 일종의 이제 교류 작업을 한다 그래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의회가 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한중 북한의 의원연맹들이 의회에서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법안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북한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각종 지원 문제,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김정은이나 시진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회와 서로 양쪽 국가 의회들 간에 합의된 법안을 통해 가지고 양국 간의 국제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진행된다고 하는 시작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하나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문제는 뭐냐면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인 거죠. 근데 미국이 이 부분을 중국한테 다 떠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은 지금 핵 개발 완성 선언을 마무리 짓고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우리를 인정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 들어서 이 북한의 소형 핵탄두 관련된 화산 30일이라고 하는 핵탄두 관련된 그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핵탄두를 그때 보여줄 때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봤던 그 핵탄두가 있어요. 화산 30일이라고. 그러니까 저거죠. 약간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도가지만한 막 그런 건데 저게 이제 쟤네들은 핵탄두라는 거예요. 화산 30일. 네. 근데 이건 아마 모형이겠죠. 저게 실제 탄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게 터졌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 탄두가 저 정도 소형화됐을 때 북한이 스스로 저거를 실어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무기로 8가지를 공개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핵탄두가 터지는지는 몰라. 네. 모르는데 아무튼 저걸 실어보낼 수 있는 무기를 8종을 내놨는데 이 중에 우리가 요격 가능한 게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다는 거야. 즉 우리가 이제 탄두 미사일에 의해 갖고 이제 이거는 요즘은 스커드도 안 쓰니까 이런 미사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미사일들의 재원이나 거리나 비행 방식을 봤을 때 만일 저런 미사일들을 우리나라로 또는 주변국으로 쏜다고 했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냐 100%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야. 우리 무인기에도 뚫린다며. 무인기도 못 막는다며 우리 방어 기술로는. 다 털렸지. 그러면서 핵을 수백 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실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국가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뭘 모른 게. 그러면서 저 나라를 주적으로 상정을 하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니까.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더하기 이제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 우리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중국하고 현재 이 협상에 대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가운데 이 핵 폐기에 대한 모든 정권을 김정은이 혼자서 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체제 유지와 함께 일종의 이제 보상을 말하는 거죠. 이걸 해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뭘 해줄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에 대한 건 내가 직접 안 해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뭐냐면 미국이 있잖아. 미국이 없긴 하지만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핵우산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 마음속 내 마음속 핵으로도 저게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북한도 저 핵무기들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동포를 공격하기 위한 핵이 아니다라는 점은 몇 번에 걸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쪼는 나라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되겠죠. 일단 사정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거를 강제로 북한이 저렇게까지 쥐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강제로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한 500km 저게 한 1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 사이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산 30일 탄두 하나가 터지면 직경 20km 내에 있는 모든 도시나 시설물들이 사라집니다. 저거 한 방으로. 근데 북한이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100개 이상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야. 이게 핵 보유 선언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다 믿어요. 이제 미국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국한테 미국이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중을 하고 있으면서 탈중국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하고 멀어지는 거를 마치 미국의 의견에 의한 것처럼 주장을 해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 오히려 스스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있어요. 얘가 이제 대만을 3억 달러 받고 팔자고 오바마 때 그 힐러리 국무장관하고 편지 주고받아갖고 난리가 됐던 놈인 건데, 지금 다시 백악관에 가서 지금 안보 보좌관을 하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안보 수석인 거죠. 근데 얘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미국하고 중국 관계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영역을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기술을 전면적으로 기술 제휴를 전면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고 있는데, 일부 몇몇 기술 부분 안에서 중국이 커 올라오는 거를 제한하기 위한 거지, 이것 때문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대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미국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교역액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습니다. 6,900억 달러. 우리 환율로 따지면 870조 원의 어마어마한 교역을 했거든요. 이 교역이 규모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중국이 건져간 무역 흑자가 870조 원인데 무역 흑자만 480조 원이라는 거예요. 60% 이상을 무역 흑자를 본 거야.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다 매겨 살렸어. 경제 제재를 하네, 무슨 경제 전쟁을 하네, 이 난리를 치면서 실제적으로 중국을 미겨 살린 나라는 미국인 거고, 결국 이더니 러시아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금이 된 거예요. 이 돈 갖고 러시아 석유 사준 게 중국이니까. 결국 지금 미국도 중국이랑은 못 끊어내고 오히려 경제 부분이라든지 일부 협력해야 될 부분 안에서는 더 신중하게, 더 근접해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은 완전히 손을 뗐어요. 100% 중국이 알아서 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반중의 기치를 걸고 중국이랑 디커플링 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은 환영한대요. 지금 중국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와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엄청난 중국 괴질들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하고 있는데, 요 기회에 노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은 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따져놓고 보면요, 정치는 모사꾼들이 하면서 개망해 가고 있는데 경제나 안보나 외교는 정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용산하고 분리된 어떤 세력들이 외세의 흐름대로
한반도를 제외하고 다른 외세의 흐름대로 그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한국이 일방적인 손해를 봐가면서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으면서 소문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랑 디커플링하고 중국이랑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에 관련된 모든 수익을 일본이 다 몰아갔어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 부분이 지난 3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중국이랑 디커플링 해버린 그 반사 이점을 다 미국하고 일본이 다 주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탄탄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번 ARA에서도 봤잖아요. 사실 IRA에서 봤잖아. 결과적으로 일본도 중국도 아무도 보조금 혜택을 못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만 본다 그랬어. 네. 근데 역으로 거꾸로 우리나라만 보조금을 못 받고 중국이랑 일본은 보조금을 받았다니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한 것뿐만 아니라 0.4%예요. 0.4%. 그러니까 30배 올랐대. 30배. 마이너스 경쟁 성장할 때 비하면 성장률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본 겁니까 도대체. 한중일 관계 안에서. 지금 일본이 말로는 깐족깐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국이 싫어하는 정책이나 중국하고 직접 부딪히는 정책으로 해갖고 중국 심기 건드리는 거 보셨어요? 그런 말 자체를 안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시키지. 이번에 G7에 가갖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즉 대만에 대해서 무력 침공하지 말라는 소리를 업저보인 윤석열한테 시킨다는 거 아니야. G7에 끼지도 못해놓고 가갖고 연설은 지가 한다는 거야. 나 연설시켜준댔다. 시다 형님이 신나지. 그거 안 하고도 그 윤석열이 왜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누구야? 젤렌스카 와가지고 무슨 그 뭐라고 했냐? 언론사 어디 행사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선일보 행사더라고. 이게 조선일보가 비공식적으로 초청한 행사에 온 사람이 한국에 도착해서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돼버렸다고. 그리고 여기에 또 윤석열이 참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협박 세력, 국제사회 힘 합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게 뭔 힘이 있는데? 이제 중국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잘린 보리스 전 총리 오고 뭐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뭐 악수하고 보리스 총리 아직도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또 중국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난 저 사람들이 얼마 받고 왔을지가 너무 궁금해. 근데 뭐 비행기표 플러스 알파 줬겠지. 돈 근데 많이 줬을 겁니다. 이거는 이 제대로 된 외교 참모라든지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있는 좋은 그룹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러한 짓거리에 무모한 외교를 못 한다니까 윤석열이. 이거는 나라를 말아먹자고 작정한 세력들이 국민들 모르게 우리 안보와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김남국 코인 갖고 떠들고 9억이네 16억이네 이거 갖고 떠들고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부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외교의 실패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참상과 피해는 그거에 몇천 배인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 자체도 경고를 안 한단 말이야, 이 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 손해보고 내주고 있는 거야. 이 안에서 우리가 치고받으면서 남국이가 진짜 9억 코인 한 건 진짜 나쁜 짓이지? 그거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등골이 지난 30년 동안 IMF 이후에 모아왔던 국부와 자산들이 숭덩숭덩 지금 썰려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 같은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어떤 대책,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만 정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아웅다웅하는
이 국가 안에서 정치 세력들이 조그마한 편협한 문제를 갖고 아웅다웅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 국가의 비전과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최소한 바른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윤석열의 위협은 지금 정치의 위협이 아니야. 정치 안에서 지가 윤핵관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윤석열은 그것만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아니지 역으로 다른 나라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만 알아야 돼. 우리만 알아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압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속이 터지겠어요. 정부가 모르는 거야, 정부가. 대통령실이 모르는 거지.